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국방 예산으로 1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400조 원을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화력이 필요할 때 만반의 준비를 갖추라며 2026년 국방비로 1조 달러 이상을 지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규모 데이터 센터 개혁이 잇따라 전해지면서 엔비디아 시가총액이 4조 5천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엔비디아의 투자를 받는 코어 위부도 메타와의 공급 계약을 체결해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9월 범용 D램과 낸드 플래시 고정 거래 가격이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특히 DDR4 평균 고정 거래가는 4월 이후 6개월 연속 두 자릿수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반도체 초호황기에도 없었던 이례적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자율주행차와 휴머노이드 로봇의 두뇌 역할을 하는 온디바이스 반도체 개발에 1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기업들과 공동 연구 개발에 나서 2030년까지 세계적 수준의 K-온디바이스 반도체 10종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진행을 맡은 전혜경입니다. 다만 뉴욕 3대 지수는 모두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쉬었던 우려가 지속되고 있지만 AI 수급단에서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엔비디아 2%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특히나 시가총액 4조 5천억 달러를 돌파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훈풍이 반도체 랠리까지 이어질지 국내정 마감 시황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준비된 코너 하나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는요, 빅애플 스탁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엔비디아 소식 짚어볼 거고요. 이어서 이 트럼프 대통령 소식까지 짚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반도체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계획을 세우면서 대만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관련된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백가든 유튜버 340억 원 합의라는 소식인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유튜버가 소송이 끝났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와이드 리포트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반도체 섹터 살펴볼 텐데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주가가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이 신한투자증권이 목표가를 11만 5천 원까지 상향 조정하면서 훈풍이 불어오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역시 46만 원, 50만 원대까지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다는 소식입니다. 슈퍼 호황끌, 슈퍼 사이클 속에서 어떠한 반도체 투자 전략 살펴볼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출발 증시와이드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시장을 살펴보기 전 미국 증시 마감 시황과 각종 이슈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서울경제TV 윤경철 본부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주제부터 확인해 보시죠. 엔비디아 4조 5천억 달러 소식입니다. 네, 미국 뉴욕 증시가 연방정부 셧다운 우려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9월은 이례적으로 모두 약세장을 기록하고 있지만 모두 상승세로 마감했던 하루였는데요. 이런 가운데 AI 대장주 엔비디아는 시가총액 4조 5천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뉴욕 증시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4조 5천억 달러를 넘어선 게 이정표가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만간 5조 넘어서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다우지수는 소폭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치로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도 0.4% 올랐고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도 0.3% 상승했습니다. 이로써 9월 한 달 동안 세 지수 모두 상승세로 마무리되는 드문 현상이 발생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재 가장 큰 리스크는 아마 이건 거 아닌 것 같아요. 미국이 정치권은 예산안을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 공화당과 민주당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자정 이후 이제 연방 정부가 부분적으로
업무를 중단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셧다운이 현실화가 되면 연방 공무원 수십 명이 임시 휴직에 들어가게 되고 여권 발급이나 국립공원 운영 같은 것들도 중단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경제 지표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연준의 금리 결정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과거에도 이제 셧다운이 있었지만 대부분 어쨌든 단기에 종료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 부분을 보면 쉽지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공무원 해고까지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불확실성이 더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런 가운데서 새로운 발언도 또 했어요. 어떤 발언이었냐면 민주당은 배우지 못한다, 뭐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연방 정부가 자정까지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면 공무원 해고를 추진할 수도 있다라고 하고 있고 오히려 이렇게 되면 75만 명 이상의 공무원이 해고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고 서로가 이제 서로 탓만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가운데서 약간 밝은 소식은 뭐냐면 눈길을 끈 것이라고 하면 이제 엔비디아 시가총액 4조 5천억 달러 돌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AI 투자가 본격화되면서 데이터 센터의 클라우드 기업들이 앞다투어 이제 그래픽 장치라든가 이런 것들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엔비디아가 단순한 칩만 파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 시스템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아우르는 풀스택 생태계를 갖추게 됐다는 거죠. 이 풀스택 생태계가 왜 중요하냐면 제가 볼 땐 고객들이 쉽게 다른 대안으로 갈아타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기 투자를 하실 때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고 장기 계약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늘어나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AI 인프라와 확대와 함께 단기 이벤트가 아니라 어쨌든 수년간 이어질 수 있는 슈퍼 사이클이라는 점에서 엔비디아가 계속 주가에 힘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의 시사점은 이런 것 같습니다. 이번 랠리는 기술주 중심의 리더십을 더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두 번째로는 어쨌든 엔비디아 같은 초대형 종목이 지수를 계속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특정 종목에서 계속 의존하는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ETF라든가 이런 섹터 부분에 어쨌든 그런데 긍정적인 요소를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유가가 이제 이틀 연속 하락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부담을 주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주식시장에서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이채롭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과거의 셧다운은 단기의 조정에 불구했지만 이번에 공무원 해고까지 거론되면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의 말씀 주셨고요. 이런 가운데 엔비디아가 시가총액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AI 수요 폭발과 그리고 기업 가치 급등, 거래계, 계약 투자 기대감이 반영된 하루였습니다. 이런 시사점은요, 기술주 중심의 리더십을 강화하는 계기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이 엔비디아가 강세가 나타나는 의미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걸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GPU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이게 어쨌든 한번 쓰게 되면 다른 걸로 대체하기가 좀 힘들다는 그런 것들이 장기적 사이클로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 같아서 상승의 의미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AI 인프라 투자 사이클에 구조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MS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구글 같은 글로벌 빅테크들이 앞다투어 데이터 센터를 확대하면서 GPU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엔비디아는 칩이라든가 네트워크라든가 소프트웨어까지 제공하는 풀스택, 모든 걸 다 풀스택으로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자리 잡으면서 독보적으로 이게 얼터너티브가 없다는 겁니다. 대안이 없다 보니까 더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대장주로서 시장의 리더십에 재편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시장을 이끌었던 애플이나 MS에 더해서 이제 엔비디아도 이 지수를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주도주로 핵심 기업이 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움직이면 어쨌든 지수, ETF 같은 것도 같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고 이게 상승세면 같이 이런 게 상승하게 된다. 나스닥 상승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는 어쨌든 AI 산업이 단순한 기술의 트렌드를 넘어서 글로벌 중심의 새로운 성장으로 어쨌든 자리 잡았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는 투자 심리라든가 자금 흐름의 변화입니다. 이게 이제 투자자들은 이런 불확실성이 계속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가시성을 높게 평가하고 엔비디아 같은 종목에 자금을 집중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되면 위험하더라도 성장하는 측면에 배팅한다는 시장 심리가 그대로 반영된다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첫 번째로는 집중하는 리더십이 강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밸류에이션 줄타기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산업 전반에 어쨌든 확산이 되면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엔비디아는 대안이 없다 이렇게 주도주로 핵심 면모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씀 주셨고요. 이 성장주에 베팅하는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엔비디아 내용 정리하고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대만 반도체 미국 땅에라는 주제인데요. 미국이 대만의 반도체 생산 기지를 미국에 옮기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논의가 현실화될 경우에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대한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블룸버그 통신에 나와서 이게 약간 이채롭긴 한데 이제 미국이 도대체 어디까지 요구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다 우리나라 삼성전자 공장까지 달라고 그럴지 하이닉스 공장까지 달라고 그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게 좀 있습니다. 미국은 자국 내 반도체 수의 절반을 미국 본토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대만 기업의 생산 능력을 미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공장도 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 하워드 러트닝 상무장관이 뉴쉐시엔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문제는 미국의 대만 정부와 협의를 해서 온 사안이라고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공장을 옮기더라도 그걸 할 수 있는 인원이 있을지를 잘 모르겠다는 거죠. 사실 이제 하워드 러트닉 장관은 또 대만을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중국의 무력 침공에 대해서 대만을 방어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생산 거점을 분산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안에 이제 좀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배경과 동기가 좀 있는데 이번에 배경은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정학적 리스크죠. 대만이 어쨌든 중국의 군사 압박에 노출돼 있는 만큼 이거를 좀 완화시키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공급망의 회복력 강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팬데믹이나 미중 갈등을 가지면서 미국의 어쨌든 핵심 반도체가 핵 이후에 이제 새로운 어떤 산업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자국 내에서 이제 확보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절감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로는 산업 주도권에 대한 확보입니다. 그래서 AI라든가 전기차라든가 뭐 5G라든가 방위 산업 같은 이런 반도체 핵심이 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미국에서 어쨌든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기술 경쟁에서 뒤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있는데 문제는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현실적 난관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현실화가 이제 적지 않은 장벽이 있습니다. 반도체라는 게 단순한 뭐 공장, 폐비죠. 이게 한두 군데 움직인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이외에 부속적인 어떤 설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소재라든가 장비라든가 화학약품이라든가 패키징까지 복잡한 생태계가 얽혀져 있는데 이런 것까지 다 옮기면 어쨌든 대만 통째로 옮겨야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자체가 쉽지가 않다는 거고 어쨌든 미국 내 생산이 땅값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전력 인허가 이런 부분들 대만보다 훨씬 더 리스크가 높고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대만 입장에서는 첨단 기술이 유출되는 이런 부분을 악화하면서까지 이동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쨌든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름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옮겨간다고 하면 사실상 상당한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글로벌 비용을 어쨌든 변화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안보 공급망에도 전환하는 이런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 모습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올해 들어서 미국이 계속 요구하는 것들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걸 봤을 때 이게 만만치 않다. 예사롭지 않게 좀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네, 소재 부품, 장비 등 이 반도체는 여러 가지 장비가 섞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옮기는 거는 쉽지 않겠다라는 현실적인 대안을 짚어주셨고요. 대만 입장에서는 이동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고 말씀 짚어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대만은 무엇을 보장받아야 하며 이동을 검토할 것이며 그리고 대만 내 정치 여론을 어떻게 설득하면 좋을까요? 이게 이제 뭐 이동을 한다는 전제하에 이야기하는 네. 것이라 사실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미국의 요구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자국 내 사용하는 반도체의 절반을 미국 본토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목표를 어쨌든 제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산업 정책을 넘어서 안보 전략이 깔려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만은 중국의 이제 군사적 압력에 늘 노출돼 있는 만큼 특정 지역에서 생산이 집중되는 구조는 위험하다는 게 미국 측의 어쨌든 논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워드 러트닉 장관이 대만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생산 거점을 이동해라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대만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만만치가 않습니다. 안보 보장에 대한 요구를 이제 계속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고 무엇보다 이제 약간 이게 지금까지 정말 공을 들여서 키워왔는데 이걸 기술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준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고 이거를 어쨌든 국민이나 여론을 설득하는 것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과 여론을 설득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실익 중심의 메시지를 좀 전달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국 내 안정적인 시장 확보라든가 경제적 인센티브를 많이 확보했다. 우리가 이렇게 확보했다라는 얘기를 좀 해줄 것 같고 둘째로는 산업 전략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산업 전략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모든 걸 옮기는 게 아니라 일부 생산만 이전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고부가 가치나 연구 핵심은 대만에 남겨놓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중요치 않은 부분은 미국에 옮기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투명성 확보입니다. 그래서 공론화된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설명을 충분히 하고 의회나 이런 부분에서 설득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이런 논의가 현실화가 된다면 글로벌 반도체는 크게 바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용은 늘어나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지역 의존도를 좀 줄이면서 안보형 공급망으로 전환하는 흐름이 가속화될 것 같고 중국의 반발과 이제 아시아의 긴장도 커질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은 팹리스가 있는 그러니까 파운드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상당한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이번 사안은 단순한 어쨌든 산업 이전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 패권과 얽힌 글로벌 전략이 상당히 많이 있는 어떤 발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대만을 보호할 수 있는 건 생산 거점을 이동시키는 거고요. 대만은 생태계 지원 없이 이전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국민과 여론의 설득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만약에 이게 현실화된다면 이 반도체 업황이 크게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키워드까지 정리해봤고요.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트럼프 대 유튜브 343억 합의인데요. 관련 소식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유튜브가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하고 소송의 합의에 나섰습니다. 합의금 규모는 2,45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340억 원이 조금 넘는 그런 돈인데요. 이번 결정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퇴임 직후 빅테크를 상대로 이제 소송을 세 군데를 제기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모두 마무리가 됐다라고 하고 있고, 이 소송이 이제 출발은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한참 됐죠. 뭐 한 4년 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트럼프 지지자들이 의사당 난입에 어쨌든 진입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사건 당시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폭력 성동을 우려로 유튜브를 비롯한 주요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어쨌든 이 계정이 정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표현의 자유라고 침해를 하면서 페이스북과 이제 현 X죠. 이제 트위터, 유튜브를 상대로 이제 세 군데에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머지 두 곳은 이제 했고요. 왜냐면 메타 같은 경우에는 2,500만 달러, 그리고 어쨌든 X 같은 경우 1,000만 달러 이제 계약을 각각 했습니다. 이제 합의를 했고, 이번 합의에 따라 유튜브는 트럼프 측에 2,450만 달러를 지급합니다. 이 중 2,200만 달러는 워싱턴 DC에 있는 이 부분의 단체라는 단체에 배정이 돼서 백악관의 새로운 무도회장 건설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고요. 나머지 250만 달러는 소송 참여자 및 원고들에게 분배됩니다. 그래서 유튜브는 합의금 지급 외에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유튜브가 이제 트럼프에 제기한 세 건의 소송도 이제 합의한 마지막 기업이라면서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메타는 2,500만 달러에 어쨌든 1월에 계약을 했고요. X 같은 경우 1,0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세 플랫폼이 모두 합의에 나서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SNS의 소송전을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사실 이게 상당한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표현의 자유 플랫폼의 책임 논쟁이 가속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이게 왜냐하면 트럼프 측은 정치적 검열을 주장했고 기업들은 공공의 안정 이유로 어쨌든 계정을 차단했는데, 어쨌든 이번 합의는 이제 어느 쪽의 승리라기보다는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어떤 타협점이 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들이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정치적 불확실성의 관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당히 내년에 어쨌든 중간선거 같은 걸 앞두고 기술 기업들이 정치와의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규제 리스크를 줄이려는 전략으로 택한 것으로 좀 부리가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향후 선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뭐 기업들이 어쨌든 이런 공공의 안정성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가 없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합의금의 규모는 향후 유사소송에도 참고될 기준이 있기 때문에 특히 정치인과 플랫폼 간의 어떤 충돌이 있을 경우에 이번 사례가 중요한 시사점이 되기 때문에 전 안 좋지 않은 선례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유튜브와 트럼프 대통령과의 합의는 단순한 소송 종결이 아니라 어쨌든 정치와 기술, 표현의 자유의 사이에서 벌어진 갈등의 시사점이라는 점, 시금석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고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런 갈등이 다시 불거지면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조율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트럼프와 유튜브의 판례를 통해서 이 정치적 불확실성의 관리 향후 선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기업들의 공공의 안정성을 위해서 목소리를 못 낼 가능성도 우려가 큽니다. 네, 그렇다면 메타 그리고 X, 트위터와의 합의를 비교했을 때 금액, 조건, 정책 변화에서 어떤 것이 다를까요?
네, 이 부분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 군데가 공통점이 뭐냐면 세 기업 모두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돈만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합의금을 전달하는 선에서 어떤 형태로 사건이 종결이 됐다. 화분의 배분 방식도 각각 다릅니다. 예컨대 유튜브 같은 경우는 2,200만 달러는 워싱턴 내 공공기업으로 사용이 되고 나머지는 250만 달러도 배분이 된다는 점이 약간 특징적일 것 같고요. 정책 변화도 기업마다 다릅니다. 메타와 X는 모더레이션 정책, 콘텐츠 규제를 완화하는 움직임이 더 두드러졌고 유튜브는 이번에 이제 이걸 하면서 일부 계정을 복원하는 제한적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코로나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코로나 이후에 어쨌든 중지됐던 상당수의 계정들을 복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정책 변화도 같이 있다라는 게 이채롭다라고 할 수 있고 왜 그러면 지금 합의를 했냐 이 부분이 약간 있을 것 같은데 법적 불확실성을 회피하기 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재판으로 간다면 결과가 어쨌든 불투명하고 비용과 정치적 어쨌든 기업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했고 사실상 메타랑 X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쨌든 합의를 한 이후에 주가에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를 미쳤다라는 게 이채롭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이 아마 유튜브 쪽도 어쨌든 알파벳이 이제 모기업인데 이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정치적 리스크입니다. 이제 트럼프가 어쨌든 다시 2기를 맞이한 만큼 빅테크급의 대립구도로 가면 불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한 게 아닌가. 특히 셧다운을 앞둔 상황에서 더욱 그런 게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언론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도 이제 마지막으로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장기 소송의 부담이 있을 경우에 부정적 이슈를 낳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기에 종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어쨌든 불확실성 해소라는 점에서 어쨌든 주가에 긍정적인 요소가 미칠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도 어쨌든 주가를 바꾸는데 상당한 의미가 있고 플랫폼 성장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정책 변화도 기업마다 다르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이 메타와 X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요. 알파벳의 경우는 향후 주가 흐름을 추이를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번째 키워드까지 확인해봤고요. 다음으로 네 번째 키워드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 오픈 AI 커머스 시장 진출입니다. 오픈 AI가 챗 GPT를 통해서 상품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새로운 기능, 즉시 결제를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출시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짚어볼까요? 사실상 요즘 이제 주식 시장은 엔비디아가 이끌어가고 있는데 주식이 아닌 IPO에 상장하지 않은 기업 중에 오픈 AI가 거의 IT나 빅테크를 능가하고 있습니다. 뉴스라는 게 이게 너무 폭발적으로 많이 하고 그 가능성이나 포텐이 정말 넘친다고 생각이 드는데 오픈 AI가 이제 챗 GPT 안에서 직접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즉시 결제, 인스턴트 체크아웃을 기능을 선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스테이라든가 스포티파이 같은 적용이 시작하는데 이번 기능은 AI라든가 전자상거래가 맞는 새로운 어떤 국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미는 상당히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는 이게 어쨌든 AI와 어쨌든 쇼핑 플랫폼화라는 거죠. 이제 챗GPT가 대화 정보를 넘어서 실제 거래까지 연결되는 상거래 플랫폼으로 확장이 됐다. AI가 어쨌든 구독료만 맞아서 어쨌든 이 챗GPT가 그동안 수익을 올렸다면 이제는 새로운 수익 모델이 나온 겁니다. 두 번째로는 기존의 구독료를 벌면서 판매 수수료라는 새로운 수익료가 확보된 것이고 이게 이렇다면 나머지 기업들의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상거래 부분에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상당히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세 번째로는 글로벌 공급망과 경쟁 구도의 어쨌든 재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존의 어쨌든 검색 기반의 쇼핑이라든가 앞으로 AI 추천 기반이라든가 대화 내 결제 기반이 소비자의 흐름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 전자상거래의 생태계에도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일단 경쟁 압박이 심해야 되겠죠. 어쨌든 AI 기반으로 이렇게 확대가 되면 나한테 맞는 것들이 그동안 일방적으로 했는데 이제는 대화하면서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쇼핑이 훨씬 더 자유주어라서 저는 벌써부터 좀 즐겁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두 번째로는 이제 상품 노출 경쟁이 치열해지지 않을까. 인스턴트 체크아웃 가능성이 상품 노출 순위가 반영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런 것들 대화에서 다 이제 있을 거거든요.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판매자들이 AI 어쨌든 어떤 알고리즘의 최적화에 더 집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소비자들도 생각이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외부로 나가지 않고 그냥 GPT 안에서 바로 결제하는 UX라든가 이런 환경이 이제 구축이 된다면 구매 장벽이 더 낮아지면서 전환율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보안에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환불이라든가 배송 지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하냐에 따라서 이제 이 부분이 성공 여부가 결정나면서 좀 더 빨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AI와 전자상거래가 맞는 첫 의미 있는 행보라고 풀이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들도 본격 지출을 하고요. 소비자들도 외부로 나가지 않고 직접 결제하는 의미 있는 서비스가 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보안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즉시 결제 기능을 활용할 때 사용자 경험과 기존 쇼핑몰 구매 방식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혹시 외국에서 쇼핑을 좀 하세요? 아마존은 사용한 적 있어요. 아마존 하세요? 한 적은 있고 좀 네네. 많이 안 하시는 거. 그러니까 보통 이제 아마존을 우리가 쓰려면 구글 같은 데서 이제 이렇게 창을 찾아서 아마존을 건너가서 거기서 결제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기존은 검색을 한다거나 상품 페이지를 간다거나 결제창에서 결제를 거쳐야 되지만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챗GPT는 그냥 대화 중에 상품이 딱 불러서 바로 구매하고 결제하고 완료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온 디바이스가 돼 있다고 보시면, 그러니까 온 디드가 돼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단순화된다는 거고, 그렇다면 이제 모든 걸 이 안에 하기 때문에 이탈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흐트러지지 않고 대화에 집중하면서 쇼핑도 하고 멀티플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전환율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외부 페이지에서 제공한다거나 그 상세 리뷰라든가 이런 것들을 투명성에 어쨌든 이런 부분이 보완이 필요하지만 어쨌든 이런 게 보완이 됩니다. 그럼 이 부분이 상당한 의미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의 광고 효율도 이쪽에 상당히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광고 노출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여기서 다 제어가 가능하다는 거죠. 오픈 AI에서 상당한 분명히 있을 것 같고 그런 플랫폼의 전략 변화도 상당히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AI 채널에 대해서 대응을 강화해야 될 것 같고 기존 플랫폼들은 챗봇 결제라든가 AI 추천 연동도 서두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전부 다 기본적으로 여기는 다 돼 있는 건데 딴 데는 지금 돼 있는 게 형식적이거든요. 챗봇이라는 게 저는 지금도 이제 뭐 아마존 챗봇 같은 걸 쓰지만 답답해서 사람 구독자들을 나중에 불러다니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대화를 다시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수익 모델의 조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광고 노출 수익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게 어쨌든 기업의 매출이나 이런 것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고 노출 수익이라든가 특히 알파벳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AI 기반의 수수료 모델이라든가 이런 걸 조화시킬 때 관건이면서 이게 영향이 상당히 많이 올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로는 신뢰 구축입니다. 그래서 반품 환불에 대한 이 부분을 믿도록 하면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가 계속 쌓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긍정적인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결국은 즉시 결제는 단순히 결제 속도를 높이는 게 아니라 쇼핑의 주도권을 누가 가져가느냐. 결국에 이제 오픈 AI가 가져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광고의 주도권까지 같이 가져가면서 플랫폼이 AI로 이제 AI 중심의 어쨌든 플랫폼으로 다 옮겨간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 흐름을 누가 빨리 선점하느냐가 상당한 관건이라서 지금 이제 뭐 구글 쪽도 이제 제미나이 같은 걸 통해서 이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오픈 AI의 파격적인 행보입니다. 이 검색 없이 바로 광고 효과가 뜰 수 있는 것도 그렇고 특히 알파벳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 같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이렇게 데이터가 계속 쌓이기 때문에 쉽게 전자상거래를 이용할 수 있는 장점도 갖고 있겠죠. 이렇게 네 번째 키워드까지 마무리 지었고요. 마지막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 밖에서 찍으면 100% 관세라는 키워드인데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미국 외 해외에서 제작된 영화에 대해서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런 영화가 특정한 상품이 아닌 서비스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관세 부과가 가능한 걸까요? 근데 저는 이게 약간 정책을 내놓고 지금 얘기하고 이슈를 계속 매일 내놔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영화 자체의 관세가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제가 이제 주제는 가져왔지만 이 영화 자체가 할리우드에서는 하지만 이게 넷플릭스나 이제 디즈니 플러스 같은 데로 OTT로 전환되면서 사실상 그 영화가 많이 고사되고 있습니다. 배우들도 다 이쪽으로 출연하고 있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이제 해외 영화 제작에 대해서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 경고를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게 큰 도움이 될까, 영향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캘리포니아 주지사인 뉴섬은 영화 제작 유치를 위해서 세액 공제를 대폭 확보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전부 다 한계가 있습니다. 일단 이게 전부 다 영화를 살리겠다는 의미를 좀 있는 자국의 영화를 살리겠다는 의미가 좀 있는데요. 먼저 트럼프 대통령을 살펴볼게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영화 산업이 해외로 유출됐다라고 하면서 해외 영화 제작에 전면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실 영화는 물리적 상품이 아닌 서비스이다 직접 재산권입니다. 그래서 이게 관세 적용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될지 이게 아니 어디서 어떻게 찍었는데 이 부분만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게 뉴질랜드에서 찍었다, 한국에서 찍었다라고 얘기하면 이 부분만 관세를 매길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게 사실상 너무 어렵다는 거죠. 이게 이게 사실상 할리우드 작품이거든요. 할리우드 작품인데 관세를 어떻게 매기겠다? 해외 제작이면 어디 부분까지 해외 제작을 할 건지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데 이게 너무 어렵다는 거죠. 이게 사실상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공동 제작도 많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투자를 받아서 사실상 미국의 자본이 들어와서 있는데 그렇다면 이게 미국 영화냐? 아니면 한국 영화냐 할 수 없는 부분이 좀 있고 해외 로케이션 부분도 애매합니다. 이게 어디까지 편집을 하고 어디까지 하는 게 없기 때문에 혼란을 키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상 이거는 쇼잉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번째로 이제 뉴섬
주지사의 어쨌든 세액공제 확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쨌든 7억 5천만 달러까지 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는 어쨌든 할리우드가 이제 캘리포니아에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더 많은 제작을 유치하겠다는 거, 자국으로 이제 하겠다는 건데 사실 미국이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미국이 비싸고 별로 좋은 모습이 없기 때문에 안 가는 건데 제작비 절감이나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너무 비싸고 사실상 더 비싼 건 이 부분이 그 찍는 로케이션 비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안 가는 건데 이게 어쨌든 요인책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제 경쟁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은 법적, 무역의 어쨌든 규제 제약으로 이제 실현 가능성이 낮고 뉴섬의 지원책도 이렇게 보면 비용 절감으로서 효과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두 개 다 정치적 수사에 가깝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이렇게 미국 영화가 해외로 유출된 것의 우려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영화는 상품이 아니라 서비스라는 점에서 어려울 것이 예상되고 있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위협이 미국 영화 산업과 국제 영화 유통 관계에 미칠 영향은 또 있을까요? 저는 이게 논의하는 게 맞나? 영화 올해 몇 편 보셨어요? 극장 가셔서? 한 두 편. 두 편 보셨어요? 저는 한 편도 안 봤거든요. 이게 사실상 이게 지금 자랑은 아니지만 이게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죠. 영화를 영화관에서 보지 않으면 사실상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상 지금 CGV 미국의 CGV 극장도 마지막에 있던 CGV 극장도 문을 닫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상 영화 산업은 사실상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영화 산업은 이제 위축하는 걸 더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그렇지만 또 장기화되고 이제 한다고 하면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만 저는 이거 논의 자체가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다면 만약에 이제 장기적 영향은 미국 내 제작 증가는 예상되지만 비용이 상당히 인건비가 너무 비싸요. 왜냐하면 미국 가서 안 찍는 상당수의 이유가 제가 이제 그 심영래 감독의 디워이 예전에 인터뷰를 좀 해봤는데 미국은 한국의 1.5배가 된답니다. 일단 기본적인 인건비가 그렇게 되고 끝나고 나서 수당 같은 게 야간 수당 이런 것도 철저하게 체계가 되기 때문에 너무나 어렵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기 때문에 제작비가 너무 상승이 된다고 하고 그다음에 이게 현재는 미국 혼자 찍거나 한 나라가 찍는 영화가 거의 없습니다. 국제 공동 제작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미국에서 되는 영화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해외 유입 영화는 안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미국 관계의 선택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되면 다 스트리밍으로 가지 않을까. 지금도 스트리밍으로 가는데 이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특히 문화 콘텐츠는 보복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보복 효과는 없는데 보복만 당하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안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는 투자의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미국에 오히려 투자를 안 하게 된다는 거죠. 영화 산업에. 그렇기 때문에 제작사라든가 투자사들이 점점 더 안 하게 되고 영화 산업이 사양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실현 가능성은 법적 제약이든가 WTO 규범도 있습니다. 그래서 FTA 그런 조항 때문에 이런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낮고 이번 위협은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치적 수사에 가깝다라고 말씀드리고 실제 제도로 굳어질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사실상 이렇게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현실화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렇게 100% 관세가 부과가 된다면 이 스트리밍 서비스로 갈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지고요. 이 문화 콘텐츠는 또 보복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위험성까지 안고 갈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5가지 키워드 함께 살펴봤고요. 저희가 준비한 빅애플 스탁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서울경제TV 윤경철 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증권가들이 바라보는 종목에 대한 시선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와이드 리포트 시간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리포트는 바로 SK 하이닉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현대차 증권 리포트인데요.
일단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8년까지 HBM과 기업용 SSD의 수요 증가 지속 전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현대차증권은 SK하이닉스의 목표가를 32만 5천 원에서 40만 5천 원으로 8만 원 상향했습니다. 투자 의견은 그대로 매수입니다. 자, 3분기 실적도 이어서 살펴볼 텐데요. 매출 같은 경우에는 24조 5천억 원을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영업이익은 11조 3천억 원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존 전망치와 비교했을 때는 매출은 4%, 영업이익은 1% 이상 높게 잡은 수치인데, 특히 영업이익은 단일 분기 기준 사상 최대치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현대차증권이 바라본 SK하이닉스의 실적을 끌어올린 요인들 크게 4가지로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환율 효과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우호적으로 작용을 해서 수익성이 좋아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D램 가격이 연초 대비해서 40% 이상 올랐다는 점입니다. 일단 이 D램 가격의 상승이 현재 반도체 업체들의 이익을 지켜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로는 낸드 가격도 반등이 했습니다. 이 소비자 제품 수요는 둔화했지만 데이터 센터와 기업용 SSD 수요가 늘어나면서 낸드 가격까지 강세로 돌아섰습니다. 마지막으로는 HBM 매출 확대입니다. 현재 HBM3E의 12단 제품이 이 전체 HBM 매출의 6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이 비중이 3분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4가지를 살펴봤을 때는 이 SK하이닉스의 이익은 고부가 제품 비중이 늘어나면서 훨씬 더 단단해졌다라는 이야기로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SK하이닉스 이야기를 할 때 이 메모리 이야기를 또 빼놓지 않을 수 없겠죠. 그중에서 일단 HBM 이야기로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AI 시대에서 가장 주목받는 메모리 반도체이죠. SK하이닉스의 위상을 키운 주역이기도 합니다. HBM 같은 경우에는 D램을 층층이 쌓아 올린 초고속 메모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가 오가는 길목을 넓혀주고 처리 속도도 크게 높여줍니다. 특히 GPU의 성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 HBM이 핵심 부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SK하이닉스는 HBM 시장 안에서 절대 강자 자리를 유지하고 있고요. HBM3E와 HBM4 제품에서 경쟁사 대비해서 기술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SK하이닉스가 HBM 안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느냐를 살펴보자면 핵심은 패키징 기술이라고 합니다. SK하이닉스는 MRMUF 공정으로 HBM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HBM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메모리를 여러 층을 쌓아야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발생하는 틈새를 어떻게 메우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칩과 칩 사이의 틈을 잘 메워야 열이나 전기가 새지 않고 안정적으로 동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예전에 좀 살펴보면 칩을 하나 올릴 때마다 이 틈새 안에서 액체를 주입해서 메웠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불량이 날 확률이 높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SK하이닉스의 MRMUF라는 새 공정은 칩을 한 번에 쌓은 뒤 액체가 아닌 고체 재료를 녹여서 이 틈새를 메우는 방식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도에 있어서 훨씬 더 개선이 나왔고요. 균일하게 채워지기 때문에 대량 생산까지 유리하다고 합니다. 결국 SK하이닉스는 이 HBM 안에서 새 공정을 통해서 열 문제와 수율 문제를 동시에 해결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생산 속도도 크게 늘렸고 안정성까지 높였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HBM 안에서 3강 구도를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은 어떨까요? 기존의 TC, NCF 방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성은 확보했을지라도 속도와 열 처리에서는 SK하이닉스에 비해서는 한계가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본격적인 HBM 3강 구도가 갖춰졌음에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가 기술 초격차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글로벌 수요는 좀 어떨까요? 이 AI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요즘 정말 중요한 키워드죠. 이 엔비디아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새로운 GPU 라인업을 잇따라 내놓습니다. 특히 시장의 시선이 집중되는 게 이제 루빈인데요. 이 GPU에도 HBM4가 들어가게 됩니다. 2028년 정도에 본격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엔비디아는 이 HBM4에 대한 속도 상향까지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일단은 젠슨 황 CE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030년까지 AI 인프라 투자 규모가 3에서 4조 달러에 이를 것이다 라고 밝혔는데요. 그 가운데 2028년 투자만 1조 달러에 달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부터 2030년까지 꾸준하게 자금이 투입된다면 메모리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에서는 이 AI 열풍 안에서는 HBM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이 범용 D램과 낸드도 지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메모리 슈퍼사이클이 시작됐다라는 분석이 많은데요. 사실 반도체 비관론을 고수했던 모건 스탠리조차 이를 지지했습니다. 현재 D램과 낸드는 이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근거는 재고입니다. 지금 올 3분기 글로벌 D램 공급자의 평균 재고는 이 3.3주입니다.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7년 만에 지금 현재 가장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8년에 왔었던 슈퍼사이클과 비교했을 때는 지금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주요 메모리 공급사가 공급 조절로 물량이 줄었고 또 AI 서버 수요 확대에 있어서 데이터 센터들이 이 메모리 선제 구매에 나서면서 지금 단기 수요가 몰렸던 게 주된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 업황 개선 기대감까지 겹치게 되면서 가격까지 현재 끌어올려진 상태인데요. 실제로 아래를 보시게 된다면 이 DDR4와 DDR5의 가격이 굉장히 함께 뛰고 있습니다. DDR4의 8기가비트 같은 경우에는 약 6.35달러 정도 올랐고요. DDR5의 16기가비트는 7.53달러까지 오른 상태입니다. 이 올 초만 하더라도 가격이 1달러대 수준이었는데 지금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수요가 몰리게 된 걸까요? 지금 AI가 학습에서 추론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는데 이 서버용 DDR5나 그래픽용 GDDR7 같은 범용 메모리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4분기까지도 추가 상승이 예상된다고 하고요. 삼성과 하이닉스가 이 메모리 가격 인상에 나선 배경이기도 합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낸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낸드 시장도 요즘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처리 수요가 늘어나면서 기업들이 기존 HDD를 기업용 SSD로 교체하거나 보완하려 하다 보니까 이 대용량 SSD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낸드는 아픈 손가락 취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훈풍과 함께 수혜주로 떠오르게 됐는데요. 특히 QLC 기술이 들어간 이 기업용 SSD가 확산이 되고 HDD는 납품 지연까지 겹치게 되면서 이 경쟁력이 낸드 안에서도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2026년쯤이면 이 기업용 SSD의 신규 주문량이 올해 전체 시장 규모를 뛰어넘을 것이다라고 전망했습니다. 결국에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이번 메모리 사이클은 특정 제품만 치고 나가는 게 아니라 이 HBM부터 시작해서 메모리 그리고 D램부터 낸드까지 전반적으로 이렇게 동반 성장하는 구도로 바뀌고 있다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에 따라 모건 스탠리는 이 메모리 슈퍼사이클이라는 보고에서 이번 사이클의 정점이 2027년일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결국에 앞으로 지금 시점으로부터 최소 1년 이상은 호황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입니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계속 말하는 대로 메모리 슈퍼사이클이 본격적으로 개막을 했죠. AI 고점 논란이 이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쉽게는 꺼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합니다. HBM의 수요와 비중은 탄탄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동시에 범용 D램과 낸드의 가격과 공급까지 지금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면서 SK하이닉스는 이제 10조 원대 분기이익을 이야기하는 국면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AI 인프라 투자가 계속되는 한 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중심에는 SK하이닉스가 서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렇다면 어제 장에서 SK하이닉스의 주가 흐름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SK하이닉스는 보합권에서 좀 등락을 거듭하다가 0.44% 하락하면서 34만 7,500원 선에 마감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전문가들이 전망하는 목표 주가에 비해서 상승 여력은 충분히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사실 이번 반도체 사이클이 과거와 대비했을 때 훨씬 더 길게 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살펴본 것처럼 HBM부터 범용 D램까지 여러 모멘텀들이 맞물리는 상황 속에서 이 SK하이닉스의 기세는 어디까지 이어질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 두 번째 리포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한미약품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제목은 서프라이즈 공시로 실적 우려, 이제 끝입니다. 결론부터 짚어보자면 한미약품을 제약업종 최선우주로 꼽았고요. 목표 주가는 52만 원, 매수 유지했습니다. 전문가는 또 이렇게 첨언을 했습니다. 매수를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까지 덧붙였는데요. 사실 이 목표 주가 52만 원은 최근 6개월간 증권사들이 내놓은 목표가 중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그만큼 한국투자증권이 이 한미약품에 대한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풀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핵심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단은 계약 규모 덕분인데요. 일단 최근에 발표된 이 길리어드 사이언스와의 엔서퀴다 기술 이전 계약 덕분입니다. 규모는 약 480억 원으로 좀 큰 상황이고요. 이 가운데 현재 35억 원 정도는 이번 3분기에 바로 실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숫자라고 합니다. 결국 그동안 시장에서 지적하던 이 실적 불확실성이 이번 계약을 통해서 대부분 해소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순히 돈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추가 개발 단계별 마일스톤과 이 로열티 수익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수익원까지 확보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엔서퀴다가 뭐길래 이런 의미가 있는 걸까요? 엔서퀴다는 일단 경구 흡수 강화제입니다. 엔서퀴다는 지금 한미약품의 독자 개발 기술인 오라스 커버리를 통해서 한미약품이 발굴한 신약 후보 물질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주사제로 그동안 맞아야 했던 약을 알약으로 바꿔주는 이 플랫폼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사실 우리 몸에는 이 PGP 억제라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약이 들어오게 된다면 체외로 밀어내는 그런 체내 물질인데요. 이게 과도하게 작용이 된다면 우리가 약을 먹었을 때 약물이 충분히 흡수되지 못하고 그냥 빠져나가 버립니다. 하지만 엔서퀴다는 이를 억제해서 약물이 체내에 오래 머물도록 해주는 기술입니다. 이번 계약으로 길리어드는 이 기술을 항바이러스 신약 개발에 쓸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결국 한미약품이 가진 플랫폼 기술이 글로벌 빅파마의 신약 전략에 편입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환자의 치료 접근성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더 나아가서 한미약품의 파이프라인 확대를 보겠습니다. 먼저 비만 신약인데요. 에페글레나타이드입니다. 출시를 곧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국내 최초로 GLP-1 계열의 비만약으로 불립니다. 올해 상반기에 3상 임사 결과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요. 허가 신청까지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기존 GLP 계열은 이 위장관계 부작용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부분을 크게 개선하고 환자의 편의성이나 내약성, 즉 사람이 약을 얼마나 견딜 수 있는 정도 이거를 높인 게 이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생산은 평택 스마트 플랜트에서 이뤄질 예정이기 때문에 국내 맞춤형 공급과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도 강점이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당뇨 적응증 확대입니다. 사실 새로운 당뇨 치료병 조합에도 또 도전을 하고 있는데요. 식약처에 3상 임상 시험을 신청했습니다. 기존 당뇨약인 메트포르민과 그리고 요즘 많이 쓰이는 약인 CGLT2 억제제 그리고 여기에 에페글레나타이드까지 함께 써서 혈당 조절 효과를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이번 임상이 성공하게 되면 제2형 당뇨병 환자들에게 더 다양한 치료 옵션이 생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제는 단순 비만 치료제에서 이렇게 종합 대사질환 치료제로 확장하고 있는 중요한 단계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심혈관과 신장 질환까지 포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간질환 파이프라인입니다. 이 메쉬 치료제인 에피뉴페그듀타이드가 올해 4분기에서 내년 1분기 사이에 이 섬유화 개선 데이터를 공개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사실 이 보험 급여 적용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이벤트라고 합니다. 결국 이렇게 전반적인 파이프라인 지금 3가지를 확인해 봤을 때는 한미약품이 비만부터 당뇨 그리고 간질환까지 이 질환의 스펙트럼을 확장해서 대사질환의 전반을 커버하는 회사로 진화하고 있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이 신약 후보가 있습니다. 바로 HM17321인데요. 이 약은 기존 비만약이 가진 단점인 이 근손실 문제를 보완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은 계속해서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는 부분이죠. 결국 이번 기술을 도입하게 된다면 근육은 유지하거나 늘고 이 안에서 지방만 줄이는 효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에페글레나타이드의 HM17321의 투톱 전략은 한미약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엔서퀴다를 시작으로 파이프라인 확대까지 알아봤는데요. 주가도 한번 빠질 수가 없겠죠.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일단 어제 한미약품은 하향 하락했습니다. 1.48% 내리면서 36만 7천 원 선에서 마감했는데요. 목표 주가에는 아직까지는 좀 못 미치는 선이기는 하지만 사실 한미약품의 올해 주가 흐름들을 좀 살펴보자면 꾸준하게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최근에는 52주 최고가까지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물론 이 안에서도 단기 조정이 있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초 대비했을 때 30% 이상 상승한 상태입니다.
현재 한미약품의 PER은 약 27배 수준인데 업종 평균인 헬스케어 지수 PER 42배보다도 낮습니다. 결국에 아직까지는 재평가 여지가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앞으로 나올 임상 결과나 또 파이프라인 확장을 통해서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30% 이상 올 초 대비해서 늘어났지만 한미약품 이 안에서 리스크가 있습니다. 임상 결과가 예상과 달라지게 나오게 된다면 타격이 있겠고요. 또 허가 일정이나 급여 적용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이 안에서 글로벌 리스크도 큽니다. 경쟁도 점점 치열해지고 있고 관세까지 더해지고 있죠. 트럼프가 물론 미국 내에서 제약 생산 시설을 건설 중인 기업들을 제외하고는 의약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밝혔는데 한미약품은 영향을 덜 받습니다. 일단은 미국에 이미 진출해 있기 때문에 영향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원액을 미국에 수출하고 현지에서는 충전이나 포장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의약품 관세 안에 세부 조항은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았고 언제든지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적인 발언을 하면서 변수가 생길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일단 단기 실적은 엔서퀴다 계약을 통해서 안정이 됐고 이 중장기 성장성은 비만과 당뇨 그리고 간질환 파이프라인으로 뒷받침이 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투자증권은 한미약품을 최선우주로 꼽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페이지로 돌아가서 오늘 내용들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 엔서퀴다 계약으로 이 실적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됐다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비만부터 간질환까지 파이프라인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주가는 좀 반영이 됐지만 일단은 밸류에이션 여력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라는 게 증권가의 평가입니다. 결국 이번 이야기를 통해서 한미약품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계약으로 숫자를 만들고 임상으로 가치를 올리고 신약으로 미래를 키운다. 이게 바로 한미약품의 현 위치다라고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와이드 리포트였습니다. 전일장 이슈와 오늘장 분위기 짚어보는 스탁포인트 시간입니다. SCTV 황민혁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간밤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9월의 마지막 거래일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상승으로 모두 마감을 했는데요. 9월은 전통적으로 약세장의 달이다라는 인식들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15년 만에 가장 강한 9월을 맞이했던 뉴욕 증시였습니다. 간밤 셧다운에 대한 위기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이 셧다운을 오히려 연준의 금리 인하 재료로 받아들이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또 간밤에는 엔비디아가 시총 4조 5천억 달러를 넘기면서 AI 수요 여전히 견고하다라는 모습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 시각으로 오후 1시까지 미 의회 합의가 나오지 않는다면 미 정부는 셧다운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에 따라서 우리 시장에는 어떤 결과를 나오게 될지도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어제 우리 시장을 잠시 복기를 해보자면요. 일단 장 초반에는 우리 시장, 양시장 모두 강세로 출발했지만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에 대한 그런 경계감과 또 긴 연휴를 앞두고 나서 좀 관망세가 짙었던 하루였습니다. 반도체가 잠시 쉬어갔고요. 그 자리를 조선과 방산이 메워줬는데요. 전문가님, 어제 시장의 분위기를 좀 어떻게 해석해 보면 좋을까요? 네. 사실 이제 미국 증시의 분위기에서 셧다운이라는 우려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반등이 나왔다? 이거는 사실 뭐 특이한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동안 미국 정부에서도 이제 연방 정부에서 예산안 처리가 좀 지연되면서 셧다운이 됐던 적들이 있었죠.
하지만 좀 조기에 빨리 마무리가 됐고 이번에도 역시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진 것 같아요. 그리고 시장에서는 이제 시장 자체가 워낙 상승장에 있다 보니까 상승장의 분위기에서 중요한 건 이 악재에 좀 둔감하고요. 호재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악재보다는 호재 쪽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했던 것 같아요. 결국 금리 인하, 이 돈이 풀리면서 다시금 또 주가가 또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 그래서 현재 이제 미국 증시는 상승 랠리가 아직은 꺾이지 않았고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여기서 이제 엔비디아의 주가가 또 많이 올랐습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올랐다는 건 결국 AI 쪽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 있다라는 거죠. 최근 들어서 AI 관련해서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거품론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많이 있었고, 이 파월 연주의장까지 이런 발언을 했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가총액 자체가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갔고 사상 최고치를 달성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우려했던 것과 시장의 분위기는 다를 수 있다. 국내 증시의 경우에도 지금은 개별적인 사실 흐름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래도 미국 증시가 올라가면 국내 증시도 여기에 따라서 반응을 하는 그런 이제 분위기는 분명히 나오고 있어요. 특히나 국내 증시 최근에 시장을 이끌었던 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양대 축이죠. IT 그리고 AI 그리고 반도체 이쪽 중심으로 움직였는데 어제의 경우에는 이제 수급이 뭐 조선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돌긴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엔비디아가 건재하다는 건 우리나라 IT, 뭐 삼성하고 하이닉스 역시도 여전히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또 열려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뭐 이쪽에 대한 모멘텀들은 계속 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국내 증시는 중요한 그 이제 시즌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시기를 좀 앞두고 있죠. 뭐 중요하다기보다는 휴일입니다. 그 추석 연휴 기간이 좀 길어요. 그래서 연휴 기간 전에 보통 이제 수급들 원활하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아요, 보통.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이제 매수를 또 강하게 하진 않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수급에 약간 공백이 좀 있습니다. 외국인들도 어제의 경우에는 이제 매수 하긴 했지만 250억 정도밖에 매수가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수급 공백을 여전히 메우기는 좀 부담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 이제 추석 연휴 그 전에는 좀 공격적인 어떤 투자 전략들을 세우기보다는 아무래도 시장에서 분명히 외국인 기관들은 관망으로 분명히 좀 볼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정말 이 종목을 또 사야 되겠다. 뭐 정말 이 종목은 지금 사면 안 된다. 그 정도의 어떤 확신이 있지 않는다면 한 번에 종목을 매수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좀 기간 여유를 두고 뭐 한 번에 살 걸 여러 번 나눠서 이제 분할 매수로 지금 샀다가 지금 조금 사놓고 추석 지나고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이제 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이 매수에 대한 비중을 좀 줄여놓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미증시는 여전히 랠리를 이어가고 있고 엔비디아 역시나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AI 모멘텀들이 계속된다면 우리 국내 증시에서도 분명히 좋은 호재로 작용을 할 텐데요. 다만 지금 우리 국내 증시는 긴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관망 심리가 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수가 좀 더 유리할 것이다라는 전략을 함께 세워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 어제는 잠시 반도체주가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그래도 지금 증권가에서는 메모리에 봄이 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계속해서 올리고 있거든요. 지금 삼성전자는 11만 5천 원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50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또 긴 연휴를 앞두고 반도체주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 보면 좋을까요? 저는 사실 반도체 쪽을 아직도 여전히 좋게 봐요. 그런데 좀 불안한 건 증권가에서 목표가를 자꾸 올려요. 그게 약간 저는 불안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주가 이미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 뭐 3분기 실적의 경우에는 이미 마이크론 쪽에서의 실적이 나왔거든요. 뭐 반도체 업계의 풍향기라고 하죠. 마이크론 실적이 이미 좋게 나왔기 때문에 뭐 국내 반도체 기업들 실적이 좋을 거로 예상하고요. 특히나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뭐 HBM 쪽에 대한 독주, 뭐 지금 엔비디아의 주가가 올랐듯이 하이닉스 쪽에서는 당연히 실적이 좋을 거라 예상을 하고 있어요. 거기다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이 반도체 쪽도 물론 있지만 최근에 이제 신규 스마트폰, 뭐 폴더블폰이라든지 신제품들이 출시가 되고 굉장히 잘 팔렸단 말이죠. 미국에서 점유율도 많이 올라갔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좀 있고. 그래서 반도체 쪽에 대한 기대감들은 충분히 저는 더 가져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제 단기에 급등을 좀 많이 했던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이 종목들은 꾸준하게 올라갔습니다만 뭐 이 소부장단의 경우에는
이렇지 않고 갑작스럽게 튀어 올라간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막 갑작스럽게 급등이 나와버리면 뭐 내가 봤던 가격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에 너무 이제 순식간에 올라가다 보니까 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반도체 쪽에 상승 랠리를 오랫동안 지켜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상승이 원래 올라갈 때는 급하게 올라갔다가 또 여기서 너무 많이 올라갔으니까 빠지지 않을까? 이럴 때 또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반도체 업계의 경우에는 엔비디아가 시총이 지금 뭐 4조 5천억 달러를 돌파했다는 건 결국은 반도체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계속 살아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엔비디아는 지금 이번 5세대에서 이제 6세대로 넘어가는 이제 루빈칩에 들어가는 HBM 이 시리즈를 공급받기 위해서 지금 매출처를 좀 다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양상들이 보이고 있어요. 실제로 이제 5세대 칩 같은 경우에 삼성 쪽도 이제 칩을 받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반도체 쪽에 대한 뭐 이제 공급 물량들은 계속해서 이제 이 관련 종목들은 공급이 계속 확대가 될 거고 그에 따라서 이제 실적도 분명히 증가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들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반도체 관련주들의 경우에는 쉬어갈 때 매수하면 좋은데 이게 많이 떨어지면 더 좋겠죠. 하지만 보통 이렇게 상승장이 올라갈 때는 많이 떨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이 종목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보되 목표가가 너무 올라가는 것, 증권사 쪽에서 그런 건 좀 약간 경계를 하긴 해야 돼요. 과거에도 목표가가 너무 상향됐을 때가 고점이 됐던 적들이 많이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과거 역사적인 고점을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아직 넘지 못한 상황이고 이 자리는 충분히 넘어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증권가에서 목표가를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 부분은 좀 주의를 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짧게 이렇게 AI 모멘텀이 있다 보면 전력기기 쪽으로 봐도 괜찮을까요? 전력기기 쪽은 항상 AI 쪽과 관련해서 모멘텀을 받았던 업종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AI 쪽과 관련해서 모멘텀을 가장 많이 받았던 그 시기가 좀 많이 지났어요. 이 성장률 같은 경우에도 초기에 그 고성장할 때하고 지금은 좀 완만한 성장이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눈높이 자체가 워낙에 높아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력기기라든지 이런 쪽도 분명히 수요는 많이 있겠지만 과거처럼 이제 또다시 큰 상승 랠리를 이어가기에는 좀 부담이 되긴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AI 쪽에 대한 관심은 분명히 좀 필요하고 이런 종목들이 좀 주가가 전력기기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을 때 저는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뭐 대장주 위주로 보시고 반도체라든지 그리고 전력기기라든지 이런 쪽은 좀 부수적으로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1일 수요일 우리 시장 문이 힘차게 열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9월의 마지막 거래일을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9월은 약세장의 달이라는 전통적인 인식과는 다르게 15년 만에 가장 강한 9월달을 보여줬던 뉴욕 증시였는데요. 셧다운에 대한 우려는 있었지만 오히려 지금 미국 증시에서는 이 셧다운을 연준의 금리 인하 재료로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AI 모멘텀이 여전하다는 점도 함께 확인이 됐습니다. 이 부분도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함께 파악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장 상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국내 지수, 양지수 모두 상승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57% 상승하면서 3,444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0.5%가량 강보합권 흐름에서 846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주들의 움직임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총 1위부터 5위인데요.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탑 흐름 좋습니다. 어제는 잠시 쉬어가긴 했지만 간밤 미국 증시에서도 이 반도체 주들의 흐름이 좋았고요. 오늘 반도체 투탑 모두 1% 넘는 상승을 켜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SK하이닉스는 전일장에서 엔비디아가 2.5% 넘게 올랐기 때문에 1.7%가량 상승하면서 35만 원 선에서 가격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2차 전지 쪽으로도 0.3%가량 강보합권 흐름 들어와 있고요.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0.9% 올라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어제는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게 되면서 신고가 랠리를 펼쳤지만 오늘장에서는 0.6% 약보합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코스닥 시총 상위주들의 움직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코스닥 시총 1위인 알테오제는 2%가량의 상승불 들어와 있습니다. 46만 8천 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오늘 흐름 좋습니다. 강보합권의 흐름. 하지만 펩트로는 어제까지는 강세를 보이다가 오늘은 0.6% 빠지고 있습니다. 파마 리서치 또한 어제 좋은 흐름 보여줬지만요. 오늘은 0.3% 빠지면서 60만 원 선에서 내려온 모습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급 상황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수급 상황 살펴보시면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물량을 덜어내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개인만 소폭 사들이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역시나 외국인과 기관은 지금 팔자세 보이고 있고요. 개인은 사자세 보이면서 150억 원 가까이 담아가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코스피는 0.5% 상승하면서 3,442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0.76% 상승폭 확대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시장 분위기 어떻게 해석해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지금 그 IT 쪽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주가가 상승으로 출발했거든요. 이건 이제 미국장의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 효과로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이 두 기업이 주가가 꺾이지 않는 한 주가 상승은 또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겠죠. 그리고 오늘 수급에서의 특징으로 본다면 외국인들이 아직까지 이제 매수와 매도를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현재 3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 아래에서 이제 매수하고 있는 업종, 이 섹터를 보시면 전기전자 업종에서 대부분 다 집중이 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업종들도 수급이 좀 돌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뭐 지금 이제 시장이 올라가는 이 반등폭에 대비했을 때 수급 상황 자체가 지금 많진 않아요. 현재 주가가 코스피가 1% 가까이 올라오고 있지만 외국인 수급이 300억 정도밖에 들어오지 않는다. 결국은 시장이 올라가는데 이제 시총 상위주의 역할이 굉장히 좀 크지만 선물 쪽과 옵션, 이 파생 시장 쪽에서의 시장을 올리고 있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보통 이제 종목들이 잘 움직이진 않아요. 그래서 대장주들만 움직이고 나머지 종목들이 좀 소외받는 그런 장이 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이 종목들, 삼성하고 하이닉스 이 두 기업이 장중에 밀리면 시장도 떨어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급의 공백을 여전히 메우기가 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종목들이 이제 수급이 분배가 되지 않다 보니까 여러분들 아마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 좀 움직임이 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대장주 쪽에서의 움직임이 좀 나오고 한다는 건 어쨌든 지금 저희가 이제 휴일을 좀 앞두고 있는 그런 시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에 일시적으로 수급이 좀 몰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들을 매수할 때 항상 올라가는 종목들을 계속 이제 보게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 삼성하고 하이닉스 종목을 갖고 있다, 뭐 가져가시면 되겠죠. 반도체 종목을 갖고 있다, 가져가면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 시장은 올라가지만 내 종목이 오늘 올라가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 종목을 그냥 팔 것인가? 그럴 필요는 굳이 없다라는 거예요. 수급이 지금 결국은 이제 수급의 일시적인 공백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결국은 수급이 지금 이제 수업 연휴가 지나고 나면 다시 또 수급은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좀 너무 좀 조급한 마음을 좀 내려놓고 조금 편하게 가시는 게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만약에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뭐 여기 오늘 올라가는 종목 안에 있다면 그대로 그냥 가져가시면 돼요. 굳이 뭐 지금 빠르게 결정할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오늘 시장은 완만하게 상승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시장의 분위기가 여전히 수급이 공백이 좀 있기 때문에 오후장의 분위기하고 오전장의 분위기가 좀 다를 수 있다. 지금 올라가지만 오후장에 좀 둔화될 수 있으니까 오늘 지금 아침에 올라간다고 해서 종목을 무리하게 매수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대장주들을 위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급 공백이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지수는 대장주가 이끌어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종목이 올라가지 않았다라고 해서 뭐 급하게 매도를 하거나 뭐 또 올라가는 종목들을 급하게 따라붙어서 매수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지금 또 특징적인 부분이 로봇주들이 오늘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뭐 정책 모멘텀에 덧붙여가지고 개별 이슈들까지 해서 좋은 흐름을 계속해서 보여왔는데 사실 3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로봇주들은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연휴 전에 지금 매도를 하는 게 나은 건지 이 타이밍이 궁금하거든요. 네. 로봇주들이 오늘 사실 뭐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기보다는 로보티지가 한 2%가 좀 넘게 올라오고 있고요. 로보스타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임이 있죠. 로봇주들에 대해서 저도 이제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로봇주들이 이제 실적에 대한 공백이 좀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동안 실적이 좀 너무 적자를 오랫동안 기록하고 있는 기업들. 근데 로봇주들이 올라가게 된 배경은 결국은 성장에 대한 그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밑받침이 되어 있고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이제 주가 상승으로 또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뭐 그 일례로 또 이제 노란봉투법에 의해서 또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결국 로봇주들을 매수하고 계신 분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이거 실적 발표 전에 좀 팔아야 될까? 아니면 혹시나 지금이라도 좀 정리를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 그거는 로봇주들을 매수했다고 해서 모든 분들이 수익을 내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분들은 이제 고점에 물려서 이제 손실을 보고 계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개별적으로 이제 흐름 이제 전략들을 달리 세워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현재 수익 중이고 좀 불안하다라고 한다면 일부 물량을 정리하고 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로봇주들은 이제 뭐 그동안 실적이 안 좋았다는 건 안 좋다는 건 이미 다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요. 다만 우리가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이쪽에 대해서는 분명히 명확하게 지금 정부에서의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성장성에 대해서도 이미 많이 얘기가 거론이 됐기 때문에 그쪽 관련 종목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뭐 굳이 저는 팔 필요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실적이 조금 안 좋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런 실적이 안 좋다는 건 시장에 다 알려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선반영이 다 되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가는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로봇주들은 아무래도 이제 보유하고 있는 분들, 뭐 만약에 내가 보유하고 있는 로봇의 어떤 그 특성상 이 회사가 담당하고 있는 게 뭐 교육용 로봇인지 아니면 뭐 청소 쪽의 로봇인지 아니면 또 협동 로봇 쪽인지 아니면 또 AI와 관련된 로봇 휴머노이드 쪽인지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무작정 로봇주를 갖고 있다. 이거보다는 이 개별적으로 이제 이 판단을 좀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길게 본다면 만약에 호흡을 이제 우리가 좀 긴 관점에서 본다면 로봇주들은 계속 뉴스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들은 만약에 내가 뭐 단기로 보지 않았다면 굳이 뭐 추석이라고 해서 뭐 크게 문제될 건 없거든요. 뭐 9월 달에 주가가 뭐 급락한다 뭐 이런 얘기들, 뭐 9월 위기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추석 전에 또는 설 연휴 전에 주가가 떨어졌다, 무조건 떨어졌다? 아니에요. 올라갔던 적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로봇주들도 보유하고 있다면 그냥 저는 끌고 가는 게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로봇주들이 여전히 실적에 대한 부담감은 남아있긴 하지만 그래도 본인 갖고 있는 이런 로봇들의 종목에 따라서 어떤 부분이 있을지 함께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쪽으로는 지금 보유하고 있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이어서 바이오주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 연준이 올해 금리 인하를 좀 추가적으로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에는 있는 상황이긴 한데 트럼프 대통령이 제약사들 관련해서 계속해서 압박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약 바이오 쪽으로 시선을 돌려도 괜찮은 건지 좀 고민이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일단 제약바이오 쪽은 많은 분들이 관심은 분명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이 업종은 많이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 사실 그 반도체가 그렇고 그다음에 또 제약바이오도 그렇거든요. 근데 반도체는 이미 올라갔지만 제약바이오는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또 여기에서 이 반도체 쪽도 분명히 관세에 대한 얘기가 있었어요. 반도체 칩 관련해서 1대 개별 관세에 대한 얘기가 분명히 있었고요. 그리고 제약바이오 쪽의 경우에는 100% 관세. 그런데 이것도 이제 협상을 통해서 15%로 줄여들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분명히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이라든지 뭐 일본의 경우에는 이 관세를 15%로 내려줄 수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이 분명히 좀 있었거든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세부적인 어떤 그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100%를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지만 이제 악재가 있다면 또 반면에 호재가 또 있죠. 연말까지 제약 관련해서는 학계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제약주들의 경우에는 이제 그만큼 유동성이 돌고 그리고 금리가 인하되면 그만큼 또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 많이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판단이 좀 아직 주가가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판단이 서기가 좀 어려운데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좀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어서 좀 지루하실 거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제 들어가기에는 아직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고민하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제약바이오 쪽은 저는 어쨌든 한 번쯤은 분명히 또 올라갈 수 있는 섹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악재들 뭐 이거는 관세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그동안 많이 노출됐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울 건 분명히 없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래서 제약바이오주들의 경우에는 한 번에 매수해서 가면 힘들어요. 그래서 밑에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꾸준하게 조금씩 매수를 해서 그렇게 좀 긴 호흡을 가지고 가신다면 분명히 저는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쪽으로는 여전히 관세 리스크가 남아있긴 하지만 그래도 4분기에는 잇따라 학회 일정들도 남아있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 기대감도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쪽으로는 담아가도 좋다. 하지만 한 번에 담아가기보다는 꾸준히 모아가는 전략들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거에 좀 파생을 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의료용 대마 규제 관련해서 완화의 의지를 좀 밝히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어제장에서는 이 관련해서 대마 관련주들이 좀 반응을 했단 말이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국내 기업들에게도 좀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이 대마 관련해서 의료 쪽에서의 합법화 추진, 이건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지금 되고 있긴 해요. 그래서 지금 일본이라든지 미국에서도 이제 의료용 대마 쪽에는 완화에 대한 그런 이제 법안들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이제 바이든 대통령 당시에도 이 의료용 대마 쪽의 사용에 있어서는 규제를 좀 완화하는 법안들을 추진을 했다가 결국은 이제 마지막에 이게 통과되지 않았었거든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역시도 지난 8월 달에 의료용 대마와 관련해서 또 완화에 대한 의지를 좀 보였었고, 이번에 이제 트루스 소셜에 지금 이런 이제 홍보 영상을 또 올리기도 했었죠. 그래서 관련 종목들이 사실 우리가 대마 관련주 또는 마리아나 관련주 이런 종목들이 국내 관련주들이 있어요. 근데 그 종목들도 과거부터 지금까지 매번 이제 갑작스럽게 이 테마가 형성되면서 주가가 단기에 굉장히 많이 올라갔던 적들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종목들이 거래가 좀 없거나 주가가 또 과도하게 많이 떨어져 있거나, 그리고 실질적인 부분에서 좀 없거나 부족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리스크적인 요인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들은 지금 매수를 한다라기보다는 어제도 주가가 또 들썩거렸거든요. 미국에서도 관련 종목들이 올라갔고, 그러니까 이 종목들은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분들은 이번에 올라올 때 탈출의 기회를 좀 잘 잡아서 이 수익으로 탈출하면 더 좋겠지만, 이번 반등을 통해서 꼭 이제 탈출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대마 쪽에서 합법화가 추진이 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약간 좀 보수적인 입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쪽은 합법화에 대한 뉴스가 사실 지금 뭐 당장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여전히 법적으로 지금 규제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관련 종목들은 일단 테마성으로 주가가 단기에 좀 많이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신규 매수는 뭐 하지 않는 게 좋고, 만약 보유하고 있다면 이번에 또 탈출 기회로 잘 빠져나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대마 쪽은 여전히 테마성 반응이기 때문에 신규로 들어가기보다는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기회로 한번 받아들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래대금 상위에 두산에너빌리티도 이름을 위치하고 있습니다. 2.3%가량 올라가면서 오늘 64,200원 선에서 가격이 형성되고 있는데요. 사실 원전 쪽이 그동안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줬는데 오늘 이렇게 좀 반등이 나오는 건 그냥 매수세가 갑자기 붙은 걸까요? 원전 쪽이 사실 뭐 그냥 붙었다라기보다는 엔비디아 쪽에서 AI 관련주들이 또 움직임이 나왔죠. 거기에서 이제 결국은 좀 데이터 센터까지 갔고, 이 전력에 대한 문제까지 또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AI 데이터 센터 전력 이쪽으로 본다면 당연히 원전 쪽이 분명히 좀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섹터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데이터 센터에 대한 추진, 우리나라를 AI 쪽에서의 데이터 센터의 뭐 허브로 지금 만들겠다는 이제 대통령의 또 의지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원전 쪽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지금 이제 데이터 센터라든지 전력난의 핵심적인 공급원이기 때문에 사실 뭐 정책적으로 아마 이제 정권마다 이 원전 탈원전이라든지 아니면 또 원전을 추진한다든지 이렇게 또 색깔론에 또 많이 휩쓸릴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지금 이제 뭐 성장에 대한 트렌드 자체가 이제 데이터 센터 AI 쪽이고, 이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방향이기 때문에 저는 원전 쪽은 사실 좀 장기적으로 봐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단기보다는 오히려 좀 떨어져 있을 때 매수해서 좀 찐득하니 좀 가져가시는 것도 저는 큰 수익을 좀 더 크게 올리는 데 있어서 좀 필요한 전략이지 않을까. 그런데 두산에너빌리티가 사실 대장주이긴 하거든요. 근데 너무 많이 올라서 나머지 종목 있잖아요. 뭐 이제 우리나라 K 원전 관련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한번 지금 보시는 것도 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AI 모멘텀이 반도체부터 원전까지 이어지고 있는 흐름입니다. 어디까지 이어지게 될지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스탁 포인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STV 황민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캐스팅콜 통해서 오늘장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YG 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오늘장 분위기 자세하게 짚어봐야겠죠. 일단 코스피 코스닥 오늘 양시장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셧다운 우려로 인해서 좀 쉬어가는 양상이었는데 다시금 올라와주고 있는 모습이네요. 이 거래 대금에서도 지금 코스닥에서 코스피에서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요. 선물 시장에서도 지금 외국인들 매수 포지션 잡고 있는 모습이 좀 특징적입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그래도 셧다운 우려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역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있는 걸까요? 어떻게 지금 해석하고 계세요? 원래 셧다운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흔히 있었던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예산을 이제 계속해서 의회와 협의하면서 나타났었던 부분들이고 과거에도 이제 셧다운이 있었긴 했습니다만 이번엔 트럼프 대통령이 좀 강경하게 네. 나서면서 셧다운이 하나의 이슈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양한 경제 지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경제 지표라든지 아니면 경제적인 상황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이슈가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과거에는 셧다운이 이렇게까지 이슈가 안 됐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슈를 만들었죠. 어찌 됐든 지금 이제 그 월가에서는 그 의회를 이길 수 있는 정부는 없으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책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 이제 민주당과 공화당이 서로 이제 통과를 시킬 방법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공화당이죠. 둘 다 공화당이니까 어쨌든 이제 통과시킬 가능성은 좀 높은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에 대한 방향으로 현재 지금 시장이 좀 자리매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증시를 놓고 보면 자 오늘 내일 이제 지나면 네. 또 열흘간의 추석 연휴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제 이제 매도하신 분들이 내일 돈을 찾으실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내가 돈이 필요한데 어제 못 팔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면 오늘 내일 매도하셔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매도증권담보대출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를 이제 시행을 해서 증권사마다 다를 거예요. 아마 객장을 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요즘은 다 온라인으로 되니까 팔고 나면 약간의 수수료, 그렇게 수수료가 크진 않습니다. 수수료를 지급하고 돈을 바로 찾을 수 있다는 것도 저희 서울경제 보시는 분들 혹시 어제 못 파셨던 분들 중요한 돈들이 있으면 그렇게 보시고요. 지금 시장에 있어서는 역시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날은 좀 강하고 외국인들이 안 들어오는 날은 약한 거죠. 전형적으로 보면 월요일 날 외국인들이 들어왔죠. 네. 그러면서 강했고 어제 외국인들이 빠지면서 시장이 약했고 오늘도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시장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떠한 이슈, 특히 어제 같은 경우 이제 미국과 디커플링이 나타났는데 결국은 외국인들의 수급이 어떻게 몰리느냐에 따라서 이제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되고 있는 전형적인 외국인 수급장이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시장에 있어서 굳이 오늘 내가 주식을 사서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식이라는 게 서로 매수와 매도가 이제 맞물리면서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은 돈 필요하신 분들은 팔으셔야죠. 매도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매수가 없기 때문에 지수가 이제 변동성이 생긴다라는 부분들을 놓고 보면 지금은 적극적으로 플레이하기에는 조금 좀 조심스럽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오늘 시장 안에서 역시 말씀해 주신 대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이 매수 포지션을 잡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역시 뉴욕 증시에서도 좀 반등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같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셧다운 관련해서도 어떠한 흐름이 있을지 좀 주목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사실 좀 추가적으로 셧다운 이야기를 좀 더 해보자면 만약에 이제 가능성이 조금 더 많이 커진 상황이잖아요. 오늘 우리 한국 시간으로 오후 1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불확실성이 커지면 우리나라는 연휴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다가올 우려감이 더 큰 상황이거든요. 이럴 때 포지션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보수적인 포지션을 잡아야 되겠죠. 셧다운을 한다 하더라도 미국 정부가 이제 멈출 때 미국 정부가 이제 조금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이제 불편함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연휴 때 미국 놀러 가시는 분들 박물관 구경 못 할 수도 있고요. 국립박물관 이런 것부터 먼저 문을 닫으니까 공공시설 이용 못 하고 도서관 같은 경우 가실 경우 공공도서관 못 하고 그럴 부분들도 있긴 하겠죠. 네. 자, 그런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 셧다운이 오래 지속되느냐 안 되느냐의 관건일 것 같아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이 이제 통과 안 되면 전원 해고하겠다 이런 것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처음에 이제 도지 장관 취임한 이후에 직원들을 이제 잘랐다가 이제 그게 한번 해프닝으로 좀 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이슈가 그렇게 큰 이슈가 된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을 확인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지 이러한 어떤 셧다운이 오래 지속되거나 과거를 볼 때 몇 달도 지속된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의회가 대통령 군기 잡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게 과거 우리가 누구죠? 그 오바마 대통령 때 3개월인가 그때도 한번 셧다운이 된 적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사안이 승인되고 난 다음에 다시 반복된 경우가 있고 더군다나 그때 당시에는 이제 공화당이 민주당 정부를 군기를 좀 잡았던 것들 뭐 제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지금은 어차피 다 공화당이기 때문에 의회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길게 끌고 갈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역시 이 셧다운이 일어났을 때 좀 기간이 어느 정도 좀 흘러가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셧다운이 되면 경제 지표 또한 나오지 않거든요. 아무래도 증시에 좀 향방을 가를 수 있는 지표에 대해서 아무래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려감은 있기 때문에 이전까지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셧다운 이슈로 인해서 지금 환율도 계속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 같은 경우 뭐 4개월 만에 최고치 찍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환율 관련해서 사실 이 환율 안에서도 좀 오를 때 또 아니면 내릴 때 뭐 비 이렇게 해서 희비가 좀 엇갈리는 종목들도 있기는 합니다. 환율 사태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환율이 우리나라 국내 체력으로 물론 이제 움직인다라기보다는 말씀하셨던 셧다운이라든지 달러 대비 움직이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400원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환율을 직접적으로 이제 보는 시각들은 단기적으로 환율이 1,390원과 1,410원 차이에 따라서 기업의 이익이 달라진다? 물론 많이 달라집니다. 근데 이제 자꾸 변동되는 환율들에 따라서 기업의 희비를 우리가 본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통 이제 환율을 우리가 보는 투자자들이 입장에서 보면 외국인들의 수급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많이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화가 약세일 경우에 그러니까 1,400원대 위로 올라갈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안 들어오고 1,400원 밑으로 들어오면 워낙 강세가 된다라면 외국인들이 이제 들어온다라는 그런 개념이죠. 근데 지금 최근의 흐름들을 보면 꼭 환율 때문에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환율이 1,380원에서 1,400원대 위로 올라가도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는 거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환율은 지금 변동 1,400원대로 올라왔기 때문에 긴장도를 높여야 될 때인 것은 맞아요. 하지만 환율이 증시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좀 정리가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거에 우리가 이제 동학개미운동 이후에 환율, 경제 지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제 현명해지시고 이제 익히신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지금 환율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움직이나요? 뭐 그런 어떤 추세가 형성돼 있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죠. 오히려 근데 저는 환율이 올라갔다가 그러니까 1,400원대 중반까지 올라갔다가 오히려 내려오게 되면 외국인들이 더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환율에 대해서 그렇게 큰 포지션을 우리가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조금 거리두기를 해도 된다. 단지 이제 금리 인하와 관련된 부분들 미국에서 추가적으로 올해 한 차례 이제 더 금리 인하는 확정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한 차례 더 그러니까 토탈 지금 이제 9월달에 금리 인하한 이후에 두 차례 정도 더 이제 인하하느냐 여부에 달려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경제 지표는 미국에 있어서 금리 인하가 몇 차례 이루어질 것이냐 여기에 달려 있는 부분들이지 그 외에 나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부수적으로 봐야 되는 것들이 아니겠나라고 싶고요. 특히 이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떠한 지표를 예측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열흘 가까이 쉬기 때문에 쉽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기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지금 환율이 그래도 좀 높은 편이지만 너무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외국인들이 어떻게 들어오냐에 따라서 환율에 대해서도 좀 다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만 좀 포착을 신호를 주는 힌트로 좀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저는 추가 질문으로 이 환율이 좀 올라가게 된다면 조선 업계에서는 조금 더 이렇게 오히려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요즘 조선주도 다시 잘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조선업종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환해지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조선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수주를 하고 나면 바로 환해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니까 변수들이 몇 가지 있어요. 네. 그 중에서 그 기업체가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건 조선업이에요. 조선업 같은 경우 이제 단위가 크기 때문에 환해지, 그러니까 우리가 갑자기 환이 움직였다. 특별한 이슈가 없는데 왜 환이 움직였지라고 보면 한 조선사가 대형 수주를 한 이에 환해지를 해버렸을 경우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환에 노출돼 있는,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이 환에 노출돼 있는 기업들은 별로 없어요. 대부분 해지를 하거나 특히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 미국에서 자체 생산을 해버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환율에 따라서 수혜를 본다 아니다 이것도 전통적인 사고 방식이다 좀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도 요즘 조선업들 이제 여러 가지 좀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마스카 프로젝트 수혜라든지 뭐 MRO 사업까지 요즘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있으니까요. 이 점으로도 한번 아이디어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격적으로 좀 테마 안에서 어떤 아이디어들을 세워볼 수 있을지 세 가지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테마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이버 두나무로 정해봤는데요. 일단 네이버와 두나무 합병 소식으로 인해서 좀 이번 주 계속 좀 화두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이 안에서도 좀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 어떻게 전략 세워보면 되는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테마 보여주시죠. 두 번째 테마는 신규 상장주입니다. 네, 오늘 명인제약이 신규 상장을 했습니다. 지금 벌써 101% 상승하면서 오늘 굉장히 또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안에서의 관전 포인트까지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테마도 확인해 볼까요? 세 번째 테마는 방산입니다. 네, 요즘 방산주가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실 좀 상반기에 주도했던 섹터이니만큼 다시 조금은 쉬어가는 흐름이었었는데 이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좀 불거지면서 어제부터 다시 올라오기 시작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어제 52주 신고가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이 안에서의 모멘텀까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테마 네이버 두나무부터 살펴볼까요? 사실 이 안에서 이 주식 교환 비율이 또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네이버보다 두나무가 오히려 더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내용도 나오고 있고 두나무의 최대 주주가 오히려 상승하는 흐름까지도 가졌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하나투자증권 우선주가 연일 상한가 가기도 했었거든요. 이 안에서의 흐비가 어떻게 좀 파악을 해볼 수가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안에서 네이버와 두나무 합병 소식 사실 지금 이번 주 내내 좀 화제가 그렇죠. 됐었잖아요. 이 소식, 이 안에서 합병들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뉴스 플로우를 놓고 보면 네. 처음에 이제 두나무가 합병이 된다라면 합병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네이버 페이랑 같이 해가지고 이제 그 나스닥에 네. 상장할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스테이블 코인을 같이 영위할 것이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3일 연속 이제 급등을 했죠. 근데 어제부터 차분한 이제 뉴스들이 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둘이 이제 합병을 한다라는 것이 자산 규모를 합병한다라는 것이 네. 되느냐. 더군다나 합병을 한 가운데 있어서 네이버의 기존 대주주 대신 두나무의 기존 대주주가 처음에는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서울대학교 이제 동문이기 때문에 대주주가 바뀔 가능성도 언급이 됐었죠. 대주주가 바뀌어서 나스닥에 상장하려면 세금이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이 또 알려지고 있고 네. 여러 가지 이제 현실적인 부분들이 결국 드러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증권가에서 흔히 알려진 교환 비율도 우리가 자산 가치로 하게 되는 부분들 그다음에 그렇게 볼 수 있겠느냐? 주식 수량이 다른데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좀 차분해진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 한국은행이 분명히 선을 걷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되면 스테이블 코인에 있어서 그러니까 만약 하게 되면 가장 빠르고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건 맞아요. 이제 이 기업이. 그렇지만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 지금 정부의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너무 기대감이 컸었던 부분들이 아니겠나라는 차분론이 어제부터 좀 나타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매물들이 이제 소화가 되기 시작했고 일단 우리가 두나무 상장과 관련된 부분들은 아직 로드맵이 정확히 지금 나오고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기업체에서 로드맵이 나온 이후에 거기에 따른 이제 정확한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시장 분위기는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이제 기대감이 컸었던 건 사실이고 단기간에 급등했었던 것들은 사실이지만 그런 것들의 실현 가능성과 그런 것들의 현실론에 대한 부분들이 좀 차분해지면서 우리가 이제 이격이 벌어졌다라고 하죠. 봉과 이동평균선 간의 거리가 단기간에 벌어진 이후에 차익 매물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들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매도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은 단기간에 큰 수익을 거두신 분들의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는 거고 매수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떠한 확정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올 것이 이게 만약 추석 연휴가 없었다라면 좀 네.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제가 추석 연휴를 말씀드리는 게 현실적으로 지금 추석 연휴가 길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언급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 조정을 이용해서 매수를 하면 어떻겠는가라고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 파시는 분들은 뭘까요? 왜 팔까요? 이익이 나서? 아니면 성장성이 없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조정 시에 매수한다라는 개념은 추세적으로 올라갈 때의 문제이지 단기간에 급등할 때의 조정 시 매수 관점은 저는 조금 약간의 좀 거리를 좀 두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 아니겠나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격이 좀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실 스테이블코인 관련해서 기대감으로 좀 연일 상승하는 랠리가 펼쳐졌었는데 오늘 이렇게 또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정 시 매수 관점은 아무래도 좀 보수적으로 보셨으니까요.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바로 두 번째 테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규 상장주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에 상장한 명인제약 지금 100% 수익률 내고 있는 상황.
상황입니다. 더블로 이제 상장을 잘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사실 CNS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가탄 아시죠? 많이도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이 명인제약에서 또 여러 가지 제품들을 내놓고 있는 만큼 이 앞으로의 기대가 또 굉장히 많은 치료제 기업입니다. 오늘 이 IPO 상장 어떤 의미를 또 가지고 있을까요? 최근에 그러니까 명인제약을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2025년에 제약바이오 네. 기업들 뭐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상장이 됐어요. 근데 이제 이런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최근에 시장에 있어서 굉장히 관심이 높습니다. 어떻게 보면 2025년에 제약바이오가 그렇게 강하게 올라가지는 않았었죠. 오히려 네. 반도체라든지 조방, 원전 이런 것들만 올라갔었던 상황에서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상장을 한 이후에 현재 지금 주가 모멘텀이 좋아요. 특히 우리가 주식 변동성이 생긴 한 지난주부터 라고 좀 표현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2025년에 신규 상장된 종목들의 주가 퍼포먼스가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명인제약도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우리가 이제 그래피라는 종목을 한번 좀 살펴놓고 보면 그래피라는 종목 같은 경우 최근에 오버행 이슈 그러니까 이제 상장된 이후에 주가가 조정을 그러니까 이제 그 기관들의 물량 이런 것들이 좀 나와야 되는 물량들이 락인이 걸렸던 것들이 이제 풀렸던 상황인데 오히려 거래량이 늘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네. 바닥에서 이제 딱 들어주는 모습들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뭐 지금 현재 G2G 바이오 같은 경우도 어제 유럽계 빅파마와 같이 상당히 이제 그 공동 연구개발 얘기가 나오면서 그 고점을 계속해서 돌파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장에 있어서 2025년에 신규 상장된 종목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나오면서 좀 관심을 좀 끌고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시장의 관심은 우리가 조방, 원전, 뭐 오늘은 원전도 올라가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고 반도체의 흐름들 이건 이제 눈으로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신규 상장된 종목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좀 내고 있다라는 것들도 시장에 있어서 하나의 흐름이다라는 것들을 빠르게 캐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좀 잘 가고 있는 시장이니만큼 오히려 지금 반도체 투톱이 또 이끌어주고 있는 시장이잖아요. 이럴 때 이런 신규 상장주에 좀 거래량이 붙을까라는 걱정이 되긴 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종목 같은 경우 거래량들이 이제 꿈틀대고 있는 것들이죠. 특히 이제 G2G 바이오 같은 경우 어제 거래량을 충분히 했었고 네. 가장 흥미로운 것은 이제 그래피라는 종목 같은 경우죠. 이런 부분들 보면 이제 바닥에서 거래량이 꿈틀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 이전만 하더라도 그래피는 거래량이 없이 흘러내렸어요. 네. 그런데 지난주부터 거래량이 있으면서 바닥에서 들어준다라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신규 상장 종목들을 매매할 때는 우리가 이제 오버행 이슈를 지나쳐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거래량이 붙어줘야 된다라는 네. 것들인데 그게 지난주부터 관심들이 조금 많아지기 시작했다라는 것들. 특히 어제 같은 변동성 상태에서 우리가 신규 상장 종목에 대한 언급들이 좀 많아지기 시작했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최근에 틈새 전략으로 그러니까 내가 트레이딩을 좀 하고 싶은데 지금 조방원전 갖고 트레이딩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참 애매한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85,000원인데 9만전자까지 가봐도 10%가 안 되는 거고, 네. 그다음 하이닉스도 마찬가지. 그런 상태에서는 신규 상장 종목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하나의 전략이죠. 평상시 같으면 이게 눈에 안 들어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워낙 지금 변동성 장세에서 기존 주도주들이 흔들리다 보니까 이런 틈새 전략으로 접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변동성 장세이다 보니까 좀 이럴 때 틈새 전략으로 신규 상장주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 테마 방산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좀 돌아오려나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또 오늘이 마침 또 국군의 날이기도 합니다. 관련해서 그러네요. 네, 방산주들도 같이 좀 모멘텀 받아가는 모습인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또 무섭게 올라가면서 어제도 52주 신고가 찍었고 계속해서 좀 잘 가고 있는 흐름입니다. 다시 주도주로 좀 돌아올 수가 있을까요? 저는 향후 주도주는 여기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올라간 것이 11월 27일 날 누리호 4차 발사 이런 부분들인데 아직도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누리호 발사하면 한국항공우주를 봐야지 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보느냐는데 네. 윤석열 정부에서 그 주체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한국항공우주에 있었던 연구원분들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 이제 이직을 하면서 누리호 발사가 이제 민간 발사로 이제 공식 명칭이 바뀌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주체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또 어느 날 이제 최근에 방산주들 움직이는 부분들을 좀 놓고 본다라면 방산주들이 움직이는 모습 중에 하나가 이제 어제 또 나온 뉴스가 있죠. 미국이 미사일의 발주를 한 4배 가까이 늘렸다. 네. 결국 중국과 이제 군사적인 대체
이런 부분들을 현재 지금 내세울 가능성에 나타나면서 전체적으로 방산주들이 다시 한번 관심을 좀 끌어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여전히 오늘도 조선주 올라가죠. 방산주 올라가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원전이 올라가죠. 네. 역시 이러한 부분들 제가 이제 서울경제에서 몇 차례 말씀을 좀 드렸다시피 1차 주도제 올해 상반기 주도했던 것이 다시 올라간다라는 부분들이 역시 이쪽에서의 관심이 계속해서 몰리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쪽들에 대해서는 간헐적으로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중에서 가장 강력한 테마는 어디에 있겠느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방산 쪽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에 대한 협약을 이제 어느 정도 일단락한 이후에 네. 방위비에 대한 부분들을 강하게 밀어붙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당장 미국에 있어서도 중국과의 군사적인 대처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고민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가능성을 놓고 보면 우리가 그 방산업체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더군다나 조정을 받고 가는 거기 때문에 조금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러네요. 지금 국방비 증액 관련해서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정학적인 리스크도 좀 불거지고 있는 만큼 방산 쪽의 모멘텀 그래도 계속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셨습니다. 사실 좀 조정을 나와서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말씀은 해주셨는데 사실 신규 접근하기에는 아직까지 좀 무섭긴 하거든요. 그래도 이쪽으로도 계속 가능하다라고도 보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종목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을 잘 공략하는 것들 그리고 지금은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전략을 펼치는 것만이 유일한 전략이 아니겠나 이렇게 싶습니다. 아, 역시 달리는 말에 좀 올라타는 전략도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신 만큼 방산주 역시나 긍정적인 모멘텀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안에서의 토픽도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 있을까요? 저는 LIG 넥스원을 좀 토픽으로 좀 보고 있는데요. 최근에 주가 조정을 상당히 많이 받고 네. 오랫동안 기간 조정을 이제 바닥에서 좀 나타냈다라는 것이 시장에 있어서의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이 우상향하는 종목들을 추세 추종 전략으로 따라가는 것이 당연히 맞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손이 좀 잘 안 나가죠. 그런 분들에게는 LIG 넥스원 같은 경우 우리가 자주포 수출에 대한 K9 자주포에 대한 수출 트리거가 분명히 있죠. 베트남에까지 수출한 마당에 지금 이제 공산권까지 수출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양한 수출 트리거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기관들의 관심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오늘은 이제 외국계가 이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목표가는 50만 원대 후반까지 우리가 좀 목표가를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50만 원 정도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방산주 안에서 LIG 넥스원을 토픽으로 주셨습니다. 오늘도 0.39%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목표가 57만 원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 50만 원 초반대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아직 좀 룸이 있으니까 이전까지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모멘텀에 힘입어서 이 조바하고한 섹터 오늘 좀 올라가고 있고 이 안에서 방산주들 가장 매력적이다라고 평가 주셨으니까요. 이전까지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서 투자 포인트들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캐스팅콜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YG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시장 상황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10월의 첫 거래일이 밝았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기술주 안에서 좀 웃음꽃이 필 수 있는 이야기가 들려왔는데요. 일단 엔비디아가 사상 최초로 시총이 4조 5천억 원을 넘어섰고 이 코어웨이브와 메타가 대규모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AI 낙관론에 한 번 더 힘이 보태지는 모습들을 간밤에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기술주의 훈풍이 우리 양시장에도 어떤 영향을 줄지는 앞으로의 방향들을 짚어봐야겠고요. 지수 상황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주는 상승 출발해서 지금도 빨간불 함께 켜주고 있습니다. 어제는 사실 아쉽게 소폭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했는데요. 오늘은 그래도 코스피가 3,445선을 지나가고 있고 코스닥은 846선 지나가는 흐름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양시장 수급 상황은 어떨까요? 코스피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물량을 담아주고 있습니다. 1,800억 원, 766억 원 각각 매수해주고 있는 모습 보이고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2,572억 원 물량을 덜어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의 흐름을 좀 살펴봤을 때는 대형주, 그 중에서도 반도체 투톱의 물량을 잘 담아주고 있는 모습까지 현재로서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수급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에서는 메이저 주체들의 엇갈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179억 원 물량을 덜어내고 있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260억 원 매수하고 있는 흐름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코스피 안에서는 어떤 종목이 상승하고 하락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일단은 이 기술주에 대한 흐름으로 기계부터 전기전자 업종들이 오늘 강한 시세를 뿜어내주고 있습니다. 기계는 2% 넘게 그리고 전기전자는 1% 넘게 현재 상승해주고 있고요. 의료 정밀도 마찬가지로 1.5% 넘는 상승률 현재 켜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서비스업과 의약품, 제조업까지 1% 안팎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다는 점 현재까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피 하락 업종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자리는 전기가스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1% 넘는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서 섬유의복이 1% 가까운 하락세, 그리고 철강 및 금속이 0.32% 내리고 있고 이어서 증권은 오늘 흐름이 안 좋습니다. 하락세 있는 종목들이 훨씬 더 우세한 것 안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내림세 이후의 종목들도 보이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 상승업종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에서도 일단 전기전자가 계속해서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0.85% 상승해주고 있고 상단에는 금속과 기타 서비스, 기계 장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속은 1.6% 현재 오르고 있고요. 섬유의류는 1.44% 상승해주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락 업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하락 업종에는 세 가지 업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융이 코스닥 안에서도 하락 업종에 차지하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0.88% 내리고 있고요. 이외에 종이 목재가 0.5% 그리고 음식료와 담배가 0.14% 현재 내리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거래대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피 내에서는 어떤 거래대금이 상위를 차지하고 있을까요? 일단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재 1, 2와 3위로 각각 상승을 켜주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훈풍이 일단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사실 반도체 투톱, 이 메모리 슈퍼사이클이 도래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일단은 삼성전자 85,000원 현재 지나가고 있고 1.31% 오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354,000원 지나가면서 1.87%로 상승률 켜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네이버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차익 실현이 계속 나오는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나무 간의 협약이 계속해서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었는데요. 오늘 현재 네이버는 25만 7천 원 지나가면서 4.28%의 큰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명인제약입니다. 오늘 신규 상장한 기업이죠. 이가탄으로 잘 알려진 기업 중에 하나인데 오늘 코스피 첫 상장과 동시에 급등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87% 넘는 상승률 켜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오늘 조방원의 흐름이 좋습니다. 그중에 원전의 대장인 두산에너빌리티 오늘 65,100원 선 흐름 지나가고 있으면서 4% 넘는 상승세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 내에서 어떤 업종들이 또 거래 대금의 상위를 자리하고 있을까요? 일단 전반적으로 살펴봤을 때 일단 로보티즈의 흐름이 사실 견고합니다. 로보티즈 계속해서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의 매수세도 들어오고 있는 모습들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16만 4,700원 지나가고 있고요. 3% 가까운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캠트로닉스입니다. 유리 기판 테마로 엮여있는 기업 중에 하나죠. 35,000원 선 현재 지나가고 있고 15% 넘는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로킷 헬스케어입니다. 로킷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쪽에 묶여있는 기업이죠. 외국인의 순매수 랠리가 현재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은 27,55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5% 넘는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한국 PIM을 살펴봐야 됩니다. 24,300원 현재 지나가고 있고 21% 넘는 급등 흐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오늘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가노이드 사이언스입니다. 오가노이드 기반의 재생 치료제 개발 업체인데요. 오늘 좀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어제도 사실 소폭의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오늘은 어제보다 더 큰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5% 넘는 상승불 켜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방원 테마가 좋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아까도 확인했지만 빨간불 켜주고 있는 모습 체크해볼 수가 있겠고요. 반도체 투톱도 엔비디아 훈풍으로 인해서 상승불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 확인해볼 수가 있습니다. 모두 1% 넘는 상승세 현재 유지해주고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오늘 내립니다. 2% 가까운 하락세 현재 보여주고 있고 바이오로직스는 반면에 1.2%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어제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오늘은 조금 빠지고 있습니다. 1.45% 현재 내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HD현대중공업 조선 안에서도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차도 오랜만에 상승불도 켜주고 있습니다. 사실 완성차 내에서는 계속해서 수급이 몰리지 않는 모습들 포착해 볼 수 있는데 일단 현대차 1% 가까운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 오늘 증권주가 안 좋았듯이 KB금융은 현재 0.35%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에서 셀트리온도 빨간불 켜주고 있고 네이버 아까 말씀드렸지만 차익 실현 나오면서 현재 4% 넘는 강한 낙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알테오젠도 오늘 흐름이 좋습니다. 이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논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연내 주주총회가 나올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키트루다가 미국 FDA 승인을 받음과 동시에 이 머크로부터 350억 원의 마일스톤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소식에 오늘 2% 가까운 상승불 켜주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엔과 에코프로는 함께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펩트론도 오늘 0.33% 넘는 상승불 켜주고 있습니다. 아까 로보티스는 좋았지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0.97% 내리고 있고요. 로봇주 안에서도 좀 선별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오늘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리가캠바이오와 ALB 바이오 모두 각각 2.99% 그리고 1.95%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연휴를 앞뒀는데도 불구하고 순항하고 있는 우리 양시장입니다. 모두 상승하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사실 미국에서는 셧다운 이슈가 있죠. 간밤에는 뉴욕 증시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히려 상승을 해주는 랠리가 펼쳐졌습니다. 오늘 오후 1시를 기점으로 셧다운의 이슈가 어떻게 될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셧다운이 된다면 오후장 안에서에도 흔들림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 점까지 유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